김강민의 잡지사 11호로 첫 번째 페이지이자 잡지사 3대 기념일 중 하나인 잡지의 날에 이분과 함께합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곽지식입니다. 아유, 3주 만에 뵙네요. 감격스럽군요. 보고 싶으셨나요? 물론이죠. 네, 별일 없으셨고요. 별일 없었어요. 우리 잡지사에 2주 동안 못 나온 것이 별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인생의 잡지사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 크지 않나. 그렇죠. 제가 이실직고 하자면 보통 이제 곽지식 작가 같은 훌륭한 분을 모실 경우에는 뭐 곽지식 작가의 사정으로 2주를 쉰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번 순전히 제 사정으로 2주를 곽지식 작가를 여러분과 강제 이별시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저는 항상 잡지사에는 꼬박꼬박 달려 나오죠.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어느새 이제 오늘 포타슘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는데, 그렇죠. 주기율표 이야기를 하면서 포타슘까지 이렇게 오는 사례가 참 별로 없습니다. 보통 한 5, 6개, 네. 한 10개 정도 하면 타방송에 나가도 타방송에서는 보통 한 10개 정도까지 보통 예를 들면 뭐 산소, 질소 뭐 이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좀 딴 아이템으로 갑시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잡지사는 뭐 이거를 굳이 가만 보면 저도 이제 이 유튜브 이런 데 영상 올라오는 걸 좀 유심히 보는 편인데요. 가만 보면 이상하게 이걸 되게 막 약간 좀 뭐랄까요? 집착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약간 결이 달라요. 수요일 코너는 듣는 분들이 결이 달라요. 뭔가 어떤 뭐라고 할까 이거를 약간 뭔가 수집하는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드는 것 같고, 원소가 하나하나 이거를 잡지사에서 이 원소를 하나를 다루어 줘야지만 마치 세상에 그 원소가 어떤 빛을 낸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약간 이거를 아주 막 강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만은 특이하게도 지금 이 포타슘까지 왔는데 19번 최장 기록인가요? 단연 최장 기록이고요. 정말 어디까지 갈지 진짜 기대됩니다, 진짜.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 원소가 20개죠. 보통 이제 20개까지 고등학교에서 많이 배우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뭐 많아봤자 최대한 20개 정도 생각했는데 일단 조금 더 연장 계약이 성사돼서 원서 오브 타임 주기율표가 일단은 25, 30 정도까지는 연장 계약이 이루어졌다. 사실은 21 정도까지 가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공중파 중에서는 세계 방송사상 이런 일 없었을 것이다. 전 진짜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해 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고 감사드리고요. 원소를 다 섭렵하면 이 세상을 이루는 모든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주기율표 속 원소들의 쓰임을 알아보는 원소 오픈 타임인 주기율표. 오늘은 19번째 원소 포타슘 시간인데,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불소가 플루오린으로 쓰이고 뭐 나트륨이 소듐으로 많이 쓰이는 것처럼 포타슘도 아마 이름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칼륨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포타슘의 이름 내력이 훨씬 더 복잡하다면서요? 일단 시작만 살펴보면 그렇게 복잡할 건 없는, 사실 시작부터 좀 복잡한데. 그래요. 이게 이제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포타슘, 주기율표에서 보면 포타슘 바로 한 칸 위에 소듐, 나트륨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트륨으로 만드는, 공업적으로 많이 만드는 물질 중에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소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바로 양잿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도 양잿물이 이제 염기성이 워낙 독해서 사실은 동물들에게 굉장히 해로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양잿물은 이름 딱 들어봐도 양배추, 양파 뭐 이런 거 딱 비슷하지 않습니까? 양말도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한국말이 아니라 양말이라는 뜻이군요. 말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잿물의 서양 버전이라는 뜻으로 양잿물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은 것인데, 그러면 양잿물이 아니고 뭔가 양복이 있으면 한복이 있는 것처럼 한잿물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K잿물. 원래 있던 오리지널 잿물. 짧게 말씀드리면 오리지널 잿물이 바로 이 포타슘, 칼륨이고, 그거를 영어로는 포타슘이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 그릇이라는 말 있죠. 팟이라는 말하고 재라는 말 애쉬에서 팟 애쉬라는 말이 영어에 있는데 그렇게 식물의 재로 만드는 그런 특별한 성분을 말하는 건데 그 팟 애쉬에 있는 성분이라고 해서 포타슘이 된 것이고 영어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영어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예전에 이제 아랍어권에서 이런 잿물의 원료가 되는 걸 뜻하는 말을 이제 아랍어에서 쓰는 말로 칼리라고 불렀는데 칼리에서 온 말이 이제 칼리의 이제 주 성분이다라고 해서 이제 칼륨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기성을 뭐 물에 잘 녹고 이런 것들을 특히 가리켜서 알칼리성이다라는 그렇죠. 말로도 많이 쓰는데 이 알칼리라는 말이 이제 칼리에다가 아랍어의 그 관사로 사용하는 정관사. 알을 붙여서 우리 이제 알자지라 뭐 이런 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알을 붙여서 알칼리라고 하면 재로 만든 그런 물질이 알칼리다. 뜻은 똑같네요. 어쨌든. 잿물이 염기성인데 그래서 그거를 아랍에서는 잿물성이다라고 해서 이제 알칼리다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양잿물은 뭐 수산화 소듐, 우리나라의 한잿물 옛날부터 쓰던 잿물은 이제 이 칼륨, 포타슘으로 만드는 수산화 칼륨, 수산화 포타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잿물 계통이 다 이제 염기성을 띤 성분이 많다라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칼륨이 우리말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가리로 불리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뜻을 그대로 옮긴다라고 하면 뭔가 뭐 이런 느낌을 좀 살리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제소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름 붙일 수 있겠죠. 제를 보통 한자로 쓰면 이제 회색이라고 할 때 회자를 많이 쓰는데 회소? 회소라고 하면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회라는 말을 쓰다 보면 이게 석회 성분 같은 거를 가리킬 때 이 회라는 뜻을 쓸 때가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구나. 석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석회는 또 포타슘이 별로 안 들어있거든요. 주로 이제 칼슘 같은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혼돈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는 없고 그런 가운데 아마도 이제 일본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한자어로 발음이 비슷하게 칼륨을 한번 옮겨보자라고 해서 이제 한자어를 만들어가지고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 과학 용어 중에서는 외국에서 가져온 한자어를 우리말로 발음만 하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이라는 말조차도 사실 이제 중국의 광동 지방, 중국 남부 지방에서 먼저 생긴 말이거든요. 그래요? 뭐 번역을 해야 되니까 케미스트리라는 영어 단어, 영어 말을 이제 번역을 해서 뭔가 한자어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만들어야 될 텐데 중국 사람들이 이건 뭔가 변화에 관한 학문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이 왜 화학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만들어냈는데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읽은 게 이제 화학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일본어로 나름대로 발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칼륨을 이제 가리라는 한자어로 이게 더할 가짜에 뭐 1, 2, 1이라고 하는 그 써서는 안 될 단어 그 단위 있지 않습니까? 그 리자 아마 제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식으로 그 한자를 그대로 읽다 보니까 가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이기는 한데 뭐 일본어 발음은 아니고요. 뭐 그 일본어 발음이기 때문에 뭐 쓰지 말자 뭐 이런 단어 뭐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그런 거 갑자기 뭐 있죠? 뭐 있죠? 뭐 저기 뭐 뭐 오뎅이라든가 갑자기 그렇죠. 오뎅이 생각났죠. 오뎅은 딱히 뭐 바꿔서 할 말도 날이 추워졌어요. 11월이니까 뭐 이제. 그런 말들 뭐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뭐 낑깡 얘기하는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단어를 쓴 그 한자어 발음은 우리식으로 읽는. 그래서 가리도 아직도 국어사전에 보면 그대로 등재돼 있습니다. 그래요? 한자도 표기가 돼 있고. 그래서 아직도 농업계통 같은 데서는 칼륨을 가리라고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뭐 비료 같은 거 뭐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칼륨 비료라고 이제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뭐 가리 비료. 가리 성분의 비료라고 해서 가리질 비료 뭐 이런 말도 많이 쓰고요. 뭔가 입에 짝짝 붙네. 가리질 비료 뭔가 가리질 비료 가져가라. 약간 좀 뭔가 어떤 흙냄새가 나는 것 같은. 맞아요. 전원일기의 어떤 배경음악과 함께 팔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표준은 이제 칼륨이라고 해가지고 칼륨 비료, 칼륨 많이 하다가 또 이제 이 대한화학회에서 영어를 이제 이 용어를 영어식으로 좀 바꿔야지. 대부분 이제 과학 논문은 영어로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야지 논문 같은 거를 읽고 세계적으로 소통하기 편하다라고 해서 발음이 영어하고 지나치게 다른 거는 영어식으로 발음을 좀 바꿨거든요. 2000년대 후반, 최근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칼륨이란 말은 화학계에서는 버리고 이게 이제 포타슘이 된 것인데요. 헷갈린다. 근데 이게 사실 또 이게 또 역관계가 사실 또 있습니다. 그래요? 이 칼륨 이거를 최초로 발견한 분이 영국의 이제 위대한 화학자인 데이비라는 화학자인데요. 데이비라는 화학자가 이제 발견한 다음에 이게 내가 발견했으니까 이거 영어에서 따온 이름을 붙어야지. 이 영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잿물이라고 한다는데 영국에서는 팟애쉬라고 하지. 근데 팟애쉬에 있는 원소니까 파라슘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데이비가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알려지고 있었어요, 과학적으로. 근데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있는 과학자들이 아니 우리도 잿물을 안 쓴 것도 아닌데 우리도 옛날부터 잿물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원소를
굳이 뭐 저렇게 영어식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자존심. 나름대로의 반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너 가까운 경쟁 국가에 있는 거는 좀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먼데 있는 나라의 거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오히려 더 전통으로 중세시대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중동 아랍어에 있는 걸 가져오자라고 해서 이제 독일어, 뭐 프랑스어 이런 쪽에서 이제 칼륨 쪽으로 특히 독일어에서 이제 칼륨이라고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널리 퍼져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칼륨이라고 하던 건데 어떻게 보면 다시 포타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시 데이비의 원조 발음으로 좀 돌아갔다. 어쨌든 따지고 보면 오리지널이다. 네, 뭐 이렇게 볼 여지도 좀 있습니다. 조금 익숙하게 우리가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궁금했던 게 그럼 가리 그 청산가리 할 때 가리가 그 가리예요? 그 가리가 바로 그 가리입니다. 그 가리예요? 네, 청산가리 할 때 가리가 그래서 청산이라는 게 이게 한자어죠. 파란색 산이다 뭐 이런 뜻의 얘기인데요. 이 청산이라는 게 이제 탄소하고 질소가 찰싹 달라붙어서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 일으키는 그런 원자들의 묶음이 있으면 그걸 이제 영어로는 이제 사이언이라고 하고 우리 뭐 무슨 예전에 무슨 브랜드 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전자제품인가 뭐 전화기인가 사이언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뭐 초사이언 뭐 이런 것도 비슷한 바탕일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 강한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그리고 색깔이 약간 푸딩딩한 약간 하늘색 비슷한 그런 색깔을 이제 영어로 사이언 색깔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색깔이 잘 나는 성분인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원자가 있다고 무조건 뭐 그런 성분이 나는 건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대표적이라 가지고 영어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사이언 색깔이라고 하고 그거 그 색깔을 나타낼 때 쓴다는 단어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그걸 한자어로는 번역을 해서 청산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 청산이라는 그것하고 포타슘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물질 마치 염소하고 소듐이 붙어 있으면 염화 나트륨, 염화 소듐이 돼서 소금이 있는 것처럼 청산하고 그 짝입니다. 그렇게. 짝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세트구나. 뜻이냐면 소듐은 플러스 전기를 잘 띠고 이 염소는 마이너스 전기를 잘 띠는데 그렇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에 이 서로 어떤 이 끌리는 느낌, 어떤 이 음양에 끌리는 느낌처럼 둘이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어떤 껴안고 있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소금, 염화 나트륨, 염화 소듐이거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소듐하고 비슷한 이 포타슘, 칼륨하고 염소하고 비슷하게 마이너스 전기를 잘 뜰 수 있는 청산. 여기서는 이제 질소하고 탄소가 같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염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찰싹 붙어 있는 게 청산 가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가리를 칼륨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 청산 칼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청산도 굳이 이거 한자어를 쓸 필요가 뭐 있느냐? 청산이라고 해봐야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저는 청산을 좋아합니다라고 하면 뭔가 청산리 벽계수 뭐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다들. 그래서 헷갈리기만 하고 별 쓸모가 없다라고 해서 청산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시안이라는 말을 쓰자. 사이언이라는 거는 이제 뭐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도 알아듣기 쉬운 발음을 해가지고. 시안 칼륨? 네, 그래서 시안 칼륨, 시안화 칼륨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시안화 칼륨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청산가리가 워낙 유명해서 그게 이제 많이 안 바뀌었죠. 근데 이제 하여튼 시안화 칼륨이 정식 명칭이야라고 퍼뜨리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재정착되기도 전에 포타슘으로 또 바뀐 거예요. 포타슘으로 바뀌면서 시안이라는 말도 시안이라는 말도 그냥 얼핏 들으면 무슨 중국 지방 같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 또 무슨 뭐 디자인 시안 가져와봐 뭐 이런 거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기만 하고 별 도움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다 영어식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사이언으로 바꿨어요. 뭐 어떻게 하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이언화 포타슘이라고 합니다. 청산가리. 복잡해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하고요. 요즘 사이언화 칼륨이라고 하면 사이언화 포타슘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화학에 관심 많은 사람 말고는 별로 알지도 못하죠. 이게 청산가리인 줄 누가? 잘 못하죠. 이제 뭐 그런데 뭐 그런 사연이 있다라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청산가리 오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포타슘 얘기하면서 청산가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청산가리에서 이 뭐 가리, 칼륨, 포타슘이 뭐 그런 독약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청산, 질소하고 요 탄소 쪽이 요쪽이 독약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리는 죄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청산 포타슘, 이 사이언화 포타슘을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이걸 독약으로 많이 쓰는 것이지. 그리고 또 성능이 좋기 때문에 독약으로 많이 쓰는 것이지. 이게 주기율표에서 아래 위로 있으니까 포타슘하고 소듐하고 성분이 비슷하니까 사이언화
소듐도 소듐. 만들 수 있겠죠. 옛날식으로 말하면 청산 나트륨도 만들 수 있겠죠. 네. 청산 나트륨을 만들어도 똑같이 독약입니다. 청산이 똑같으니까. 청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이나 나트륨, 사이나나 소듐을 만들어도 똑같이 독약이다. 사실은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포타슘하고 그렇게 결정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가리가 칼륨이고 칼륨이 포타슘이라는 거 그것만 그렇습니다.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타슘의 특징을 살펴보죠. 포타슘이 반응성이 매우 강한 원소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소듐 설명할 때도 소듐만 그대로 뭉쳐서 이거를 금속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화학 반응을 잘 일으켜서 물만 좀 튀겨도 막 뭐 지글지글 막 뭐 피식하면서 막 반응하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소듐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항상 그거는 물에 던져보는 실험을 맞아요.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예. 포타슘도 그 뒤를 바짝 잇고 있습니다. 예. 포타슘을 물에 던지는 실험은 소듐 던지는 실험보다는 좀 덜 나와요. 그 이유는 포타슘을 조금 더 구하기 어려워서 그럴 뿐이지 사실은 뭐 매한 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타슘이 더 격렬하게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거 뭐 말씀드린 김하고도 사실 상관도 별로 없지만 이 흐름에서 꼭 말씀드려야 될 거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신비하고 정말 재밌고 즐거운 게 뭐냐면 기대돼. 아까 포타슘 얘기하면서 이게 말 뜻부터 그렇고 이게 잿물하고 상관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왜 잿물에 많이 그러니까 왜라기보다도 어떻게 잿물에 많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잿물이라고 정해져 있지도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대충 재면 잰 거예요. 조금 정확하게 더 살펴보면 아무거나 태우면 이렇게는 잘 되지는 않고요. 근데 사실은 뭐 옛날 시대에 아무거나 태운다라고 하면 주로 이걸 태울 텐데 식물을 태운 재에서 이 잿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잿물 성분 중에 이제 포타슘이 많은 역할을 하는 거죠. 파테시. 식물 말고 태울 게 잘 없잖아요. 옛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물재가 되는데 그 말인즉슨 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우리 생명체 몸에서 제일 자주 많이 보이는 원소는 뭐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구상의 생명체는 이 원소 기반이다. 이런 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수소? 수소도 일단 많긴 많아요. 근데 수소는 이제 물 때문에 많은 거니까 사실 수소도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수소도 많긴 많고요. 탄소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제일 근본이 되는 물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물체에는 탄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분 때문에 수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불에다가 태운다는 게 공기 중에 산소하고 화학 반응을 시켜서 산소를 반응을 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소 C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을 시키면 산소가 O죠. 그러면 탄소하고 이 O 산소가 반응이 되면 뭐가 나올까요? CO2. CO2가 나온다는 게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물질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속에 들어있는 탄소 성분은 태우면 CO2로 변해서 솔솔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 중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또 많이 있을 수 있는 거 수소 같은 경우에 수소는 H죠. 산소 O하고 화학 반응을 시키면 뭐가 될까요? H2O 물이래요. 그래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또 끌어서 솔솔 다 날아갑니다. 다 없어지네. 그래서 생물을 이루는 주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 수소는 사실은 잘 태우면 그래서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이런 뭐가 덩어리가 나무가 크게 있어도 다 태우고 나면 다 날아가고 잿더미는 굉장히 쪼그라들잖아요. 그죠? 뭐가 날아간 거냐면 탄소, 수소 이런 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렇구나.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로 변하면서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뭔가 기체로 변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겠죠. 재 속에는. 그죠? 재 속에는 그렇게 기체로 날아갈 수 없는 게 많이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포타슘이라는 거예요. 포타슘. 그만큼 식물의 몸속에서는 포타슘을 식물이 많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성분은 탄소, 산소 막 이런 거지만 그거 말고 또 기능을 하려면 조금씩 딴 성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식물이 애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동물도 상당히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 오프닝 할 때 이거 인터넷 동영상 오프닝 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동물도 많이 사용하는데 식물 같은 경우에 특히 이 포타슘 성분을 애용하기 때문에 어디에 애용하냐면 식물도 이제 증산작용이라고 하죠. 약간 이렇게 숨 쉬듯이 물을 빨아올린다면 물을 내뿜고 뭐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기공이 열렸다 닫혔다 뭐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조절할 때 식물은 포타슘이라는 요 원소를 이용해가지고 약간 숨구멍 열렸다 닫혔다 약간 뭐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콧구멍을 좀 넓혔다가 줄였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숨구멍을 컨트롤해주는 그런 활동을 식물의 이파리에서 많이 하는데 필수적이네. 그거를 조절할 때 식물은 포타슘을 이용해서 조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식물은 몸속에 포타슘이 많이 있는데 태워버리면 주성분은 남고 그런 것들만 남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잿물 속에는 포타슘이 많아지는 것이고 아까 소듐으로 양잿물 만들듯이 식물에 자연히 남게 되는 이 포타슘을 물에다가 타고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게 수산화 포타슘을 만들면 이게 양잿물이 아닌 K잿물, 한잿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염기성이 강한데 염기성이 강하면 때를 뺄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반응이 그런데 이제 가장 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산성의 반대가 염기성이라고 해가지고 염기성이 안 위험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대일 뿐이에요. 산성의 반대 방향으로 위험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염기성이 이렇게 강한 물질은 주로 단백질 성분, 동물의 가죽이나 이런 뭐 살갗 성분을 잘 녹이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때가 탄다거나 뭐 그런 동물성 성분이 묻어 있을 때 염기성이 이렇게 하면 줄줄 잘 녹아내리니까 그거 말고도 때 빠지는 원리가 좀 있습니다. 염기성 물질을 그렇게 넣으면 인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때가 빠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세제가 안 나올 때는 이 잿물로 유럽에서는 파데시, 한국에서는 잿물이라고 하면서 이걸 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3주 만에 느껴보는 이 불량 압박, 오랜만입니다. 지금 이름이랑 뭐 식물 얘기하니까 시간이 거의 다 지났죠. 벌써요. 큰일이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포타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몸에서 아니요, 시간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그러면 시간 여유로 식물 중에서 진짜 재밌고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아세요? 이거 진짜 이거 저기 나중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저기 갈로아 작가님께도 이거 한번 여쭤보십시오. 뭘요?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신비로운 나무라고 생각하던 나무 중에 받아 적으세요. 북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북나무. 이게 불다라고 할 때 그 북자를 쓰는데요. 이상한 글자 표기도 진짜 희한하게 생겼죠. 왜 이일 기억 같은 그런 되게 어려운 걸 사용할까요? 발음은 북나무지. 한글 나오기 전에 도대체 어떻게 표기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북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북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진짜 습성이 이상해요. 진짜 옛날 사람들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보통 이제 나무 같은 데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거기 안에 이제 뭐 과일의 어떤 그런 과육이 있어서 먹으면 맛있고 그 안에 씨앗이 들어있고 뭐 이런 게 과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북나무 열매는 뭐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열매 모양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조개가 주렁주렁 열린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무에서 조개가 열린다. 그것도 황당하죠. 근데 그 조개를 까보면 그 안에서 모기가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모기가. 그러니까 이건 모기가 열리는 나무인 거예요. 벌레가 열리는 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게 있을 리는 없고. 그래서 그게 되게 신비로운 나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북나무를 이용하면 무슨 악귀를 쫓을 수 있다 막 이런 것도 막 유행했어요. 신비롭잖아요. 벌레가 태어나는 나무라니. 심지어 조개인데. 근데 북나무가 우리나라에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그 조사를 해왔어요. 도대체 옛날 사람들이 뭘 보고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한 건지. 황당한 건지. 찾아보니까 그게 열매가 아니고 기생 곤충 중에 나무에다가 애벌레를 까는 게 있는데 그게 안에서 자라나가지고 이 번데기 변화해가지고 성충으로 변화할 때쯤이 되면 나무 안에서 자기 이렇게 집을 지으면서 탱탱하게 커지는데 그게 꼭 조개 비슷한 사실 지금 보면 조개하고 비슷하진 않아요. 그냥 근데 나무 열매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한 모양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뭐 조개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나무 열매라고 하기엔 솔직히 좀 이상해. 사과 모양은 아니니까. 사과 모양 그런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냥 뿔룩 튀어나온 이상한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게 열매도 아니고 뭐냐 하면서 옛날 사람 까보니까 그 안에서 날아다니는 벌레가 모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날아다니는 벌레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와 세상에 벌레 나오는 나무가 있네라고 이제 신기해하면서 이제 북나무의 전설을 만들어낸 건데 요즘도 뭐 한약재 이런 걸로 좀 사용될 거예요. 근데 이 북나무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북나무가 아무래도 이러면 안에 막 벌레가 사는 이런 희한한 습성을 가진 나무다 보니까 그 자체의 신진제사에도 특성이 있어가지고 포타슘이 아까 식물에는 포타슘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포타슘의 주기율표에서 한 칸 위에 있는 게 이제 소듐이죠, 소듐. 그죠? 이 식물은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지 몸에 소듐도 좀 채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식물에는 보통 포타슘이 많이 있는데 이 북나무 몸에는 소듐이 좀 들어있어요.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북나무를 잘 잘라가지고 핥아 보면 짜요? 짭짤한 맛이 나요. 짭짤한 맛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산에서 나는 채식만 하겠다. 혹은 뭐 내가 신선이 되는 돌을 닦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음식은 하나도 안 먹고 나무 열매만 따먹겠다라고 하면 우리 소듐 할 때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소듐 부족 때문에 힘들어지죠.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신경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아마 이런 분들 병으로 앓다가 다 일찍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일부 살아남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 살아남았겠어요? 북나무를 핥아 먹거나 북나무를 뭐 고아 먹거나 북나무 차를 이런 분들은 살아남으셨던 거예요. 거기에서 소듐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북나무가 소듐하고 포타슘을 헷갈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전설을 만들었겠어요? 북나무는 신성한 나무다. 조개도 짜니까. 북나무 이 나무는 신성한 나무다. 이 나무는 어떤 악을 물리치는 나무다. 이런 거를 옛날에 신선 수련을 하시던 분들이 퍼뜨려가지고 북나무가 어떤 악귀를 내쫓는다는 이런 학설이 생기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상상을 해보고 있는데 그건 제 상상이고요. 정확한 거는 북나무는 이런 이상한 습성이 있고 포타슘과 소듐을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습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원래대로 돌아가가가지고 그래서 갈로아 작가한테 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에 무슨 벌레가 거기서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무슨 벌레? 오케이, 접수했습니다. 저는 뭐 이 벌레가 아까 그 벌레들도 소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뭐 염소가 뭐 소금 핥는 거 좋아한다듯이 이런 곤충들도 소금기를 따라가는 습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북나무에 얘는 기생을 하는 건지 그래. 뭐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아까 원래 질문하셨던 걸 다시 돌아가서 사람 몸에서 그러면 소듐 아니 포타슘 무슨 작용을 하느냐?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소듐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사람 몸에 신경에서 신호를 보낼 때 뇌가 뭔가 생각을 할 때 다 전기를 이용해서 신호를 전달하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가 그러면서 다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사람의 몸속에서는 전자제품을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거 사용하지만 사람 몸속에서는 소듐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를 어느 정도 그렇게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충 설명드린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듐하고 포타슘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요? 사람 몸속에는 소듐, 포타슘 펌프라는 게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펌프가 있습니다. 이름이 소듐 포타슘 펌프. 옛날에도 아니고 지금도 생물학계하고도 화학계가 지금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생물학 책에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데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아주 조그마한 펌프가 있습니다. 한 크기로 따지자면 그 펌프의 관의 넓이가 한 뭐 100만 분의 1mm에서 1000만 분의 1mm 될 정도의 아주 조그마한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로 뭘 사용해야 될까요? 소금? 아니요. 에너지로. 소금은 그렇게 해서 퍼주는 거고. 뭘 사용해야 될까? 우리 단백질. 단백질 아니고. 탄수화물. 아니요. 탄수화물 가깝게 갔어요. 우리 인 할 때 했죠. 모든 생물은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인을 이용해서 만드는 물질을. 그게 아데노신 2인산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펌프질을 합니다. 그 아데노신 3인산, 2인산으로 막 바뀌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펌프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소듐을 충전을 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만드는데 정확하게는 소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소듐하고 포타슘을 같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소듐을 좀 더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뭐 소듐을 이용해서 전기를 충전하고 신경을 뭐 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둘 다 필수적이다. 사실은 소듐하고 포타슘을 같이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어떤 온갖 신경 신호 전달하는데 포타슘이 다 관여를 하는 거네요. 그렇고요. 소듐이 좀 더 결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소듐이 너무 소듐을 많이 먹으면 그 소듐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피 속에 물이 그만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사람 혈압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도 저희 소듐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소듐이 그렇게 너무 많은 느낌이 나지 않도록 포타슘을 몸속에 좀 많이 넣어주면 소듐하고 포타슘 비율상으로는 소듐이 별로 안 맞네라고 몸이 인식을 하면서 혈압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중요하다. 그래서 혈압 높으신 분들은 포타슘 많이 드는 음식을 많이 드셔라라고 하는데 포타슘이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지금 다 했어요. 뭐 어디에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식물에 많이. 북나무에 없나? 북나무는 소듐이고 식물에 많이 들어요. 식물에. 그래서 채식, 식물 많이 먹으면 포타슘 많이 들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특히 뭐 감자, 바나나 이런 데 포타슘 많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아보카도, 무화과, 땅콩 등에도 포타슘이 많이 들어있는 편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원서 어폰 어 타임인 중일표 오늘은 우리 몸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식물의 몸에도 많고 아주 필수적인 칼륨, 포타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곽식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